프라임 법학원에서 범죄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옥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제2차 경인경찰 범죄학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23년 1차 경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 학생으로부터 경행경찰용 교재하고 강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그 학생은 23년 1차 시험에서 형사법하고 경찰학은 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다른 합격생들처럼 두세 문제씩 틀렸는데 이 범죄학에서 무려 9문제가 틀려가지고 시험에 실패하게 됐다. 어떻게 범죄학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상담하면서 강하게 경인경찰 강의를 좀 해주십사 이런 거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에게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를 경인경찰 전문용어로 이렇게 출간을 했었죠. 2일 특강을 프라임 스파르타 경찰 학원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범죄학 시험은 경감부 시험과는 달리 예측 가능한 출제 범위에서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강의 들은 여러 학생들로부터 범죄학을 한두 문제 이내로 틀리면서 합격할 수 있게 됐다. 감사 전화도 여러 통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기왕이면은 우리 경인경찰 준비생들에게도 범죄학을 어떤 방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제시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어요. 문제풀이를 할 때는 출제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문제 출제 법칙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기출문제와 똑같이 출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기출문제에서 다룬 주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출제가 되지만 기출문제의 선지가 똑같은 단어와 문장으로 그대로 출제된 일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에서 다룬 주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다시 말해서 기본기를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기출문제의 선지 중에서 다음 시험에서 정답 선지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선별해 가지고 그 선지가 다시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변형되거나 꼬아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하면서 분석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눈에 바르기 식으로 이렇게 회독수만 높여 나간다면 다음 시험에서 고득점 하는 데는 전혀 도움되지를 않아요. 이번 문제풀이는 과거 지향적으로 문제 해설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준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분석해서 다음 시험에서 유사한 지문이 어떻게 출제될 것인지까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 범죄학이 합격하는데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1. 범죄학과 범죄학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서덜랜드에 따르면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모든 지식체계로서 범죄의 원인과 법 위반에 대응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그래서 서덜랜드는 넓은 의미로 범죄학을 정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범죄 원인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해서 대응하는 과정, 즉 사법정책론과 입법 과정론까지 범죄학 연구에 포함시켰다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대비해서 이해할 것이 범죄학이란 용어를 최초로 제시했던 누구예요? 가로팔로죠. 가로팔로는 범죄 원인에 관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만을 범죄학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유럽의 범죄학이 미국으로 도입되면서 넓은 의미의 범죄학으로 확대됐다 하는 흐름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범죄학은 법학 등 학제적 학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범죄학의 대표적인 특성 하게 되면은 간학문성 내지 학제적 학문성, 그래서 범죄학은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자, 이것은 이제 다음 시험에서 응용선지로 제시됐듯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범죄학은 학제적 성격을 지닌 종합과학이다. 범죄학은 독자적인 연구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범죄학의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 분야 연구 방법의 집합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는 선지죠. 근데 다음 시험에서 이제 범죄학은 독자적인 연구 방법을 갖고 있다, 이런 그 취지로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 경험론적 범죄학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매 시험마다 한 문제 이상 그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범죄학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횡단적 연구 방법과 종단적 연구 방법으로 구분하는 내용까지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발달 범죄학과 더불어서 종단적 연구 방법이 오늘날 매우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 방법으로는 어떤 연구 방법이 속하는가 해서 추행조사 방법 내지 추적조사, 그리고 코호트 연구, 범죄 패널 연구, 추세 분석 연구가 종단적 연구 방법들이다 하는 것까지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공식 범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범죄를 암수범죄라고 하고, 암수범죄는 공식 통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암수 해명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암수 해명 방법으로서 구분해서 공부했던 것이 직접적 관찰법하고 간접적 관찰법이 있는데, 오늘날 암수 해명 방법으로는 간접적 관찰법에 해당하는 피해자 조사, 자기보고식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살며시 직자하고 간자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죠. 그래서 직접적인 그 관찰법 하면은 인지적 관찰법과 자연적 관찰법으로 나눌 수 있고, 인지적 관찰법에는 실험 방법이 있다. 그리고 자연적 관찰법에는 참여적 관찰법과 비참여적 관찰법이 있다 하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 고전주의 범죄학파와 실종주의 범죄학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고전주의 범죄학파는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주목하여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정론을 주장했다. 가장 그 기초적인 내용이죠. 고전주의 범죄학파는 비결정론 내지는 자유의사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실종주의 범죄학파가 결정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고전주의 범죄학파하고 실종주의 범죄학파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3번 선지 보시면은 고전주의 범죄학파는 범죄자의 자유의지와 합리성을 기반하여 범죄 원인을 설명했다 하는 것. 그래서 이걸 그 응용 선지로 좀 바꿔봤어요.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죠. 고전주의 범죄학파는 범죄자의 자유의지와 합리성에 기반하여 범죄 원인을 개인의 소질과 환경에 있다고 보는 결정론을 주장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결정론하고 비결정론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는 자주 출제된다 하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번 4번에 관한 실종주의 학파에 관한 내용,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반복해서 정답 지문으로까지는 출제되지 않을 사항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넘기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 한 권으로 끝내는 그 경인공채 범죄학 537쪽 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공부할 학생들에게 참조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왜 이 책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냐면 2022년하고 2023년에는 내가 일순환 기본 강의할 때 기본서로 경찰을 위한 그 범죄학이라는 그 교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책은 교과서 형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이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본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한 권으로 끝내는 경인경채, 경인공채 범죄학 해가지고 기본 이론에다가 OX 핵심 체크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경영경채 준비할 학생들 같으면은 기본서로 이 한 권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간부 준비하는 그 학생들은 이 책을 그 기본으로 해서 핵심적인 것을 확실하게 이해한 뒤에 거기에다가 부교재로 사용하는 범죄학 심화 단거나 노트까지 같이 정리한다면은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 대학 교과서를 단거나 하려고 하는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이 범죄학 심화 단거나 노트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모든 그 교과서, 그러니까 대한범죄학 개편, 범죄학 개론뿐만 아니라 다른 그 교과서들의 내용까지도 다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나가시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3. 다음은 범죄 원인론에 관한 거 설명이다. 기억, 니은의 학자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거. 기억은 범죄자 집단과 비범죄자 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범죄 원인이 신체적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학적 열등성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놈브로조의 연구를 비판하였다. 그래서 놈브로조의 연구를 비판한 대표적인 그 학자 하게 되면은 바로 따르드와 같은 프랑스 사회학파하고 그 다음에 같은 범죄 생물학파에 속하는 학자로서 고링이 대표적인 그 비판자다. 이렇게 그 정리를 했죠. 특히 이제 고링은 영국의 수영자라는 그 저수를 통해서 범죄자 3,000명하고 비범죄자 3,000명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놈브로조가 제시했던 범죄자만의 그런 그 특징, 두꺼운 입술이라든가 돌출된 광대뼈, 얼굴의 불균형, 이런 개별적인 범죄자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놈브로조의 범죄인 정형설과 격세 유전설 내지 이 상례적 범죄인설을 비판했죠.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놈브로소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했던 학자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후툰이죠. 그래서 후툰과 고링은 이 놈브로소와 연관된 학자로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있어서 도덕적 발달 단계 키워드가 나오니까 바로 도덕적 발달 단계에 하게 되면 인지 이론에 속하는 도덕 발달 이론이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면서 도덕 발달 이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는 피콜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피아제 그리고 콜버그. 그래서 피아제가 제시했던 도덕 발달 단계 이론을 콜버그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지고 범죄학과 연관된 도덕 발달 이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은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6단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특히 범죄자에 머무는 사람들은 1, 2단계 도덕 발달 단계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도덕 발달 단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발전된 사람이다. 그리고 5단계에서 6단계에는 성인 수준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도덕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이 일반인은 이 5단계, 6단계이고 범죄자는 3단계, 4단계에 머문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아제, 콜버그하고 대비시켜 가지고 행태주의 이론 내지 심리학적 사회학습 이론가로서 기억해야 할 것이 스반이다. 스키너와 반두라다. 그래서 스키너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랬어요. 스키너는 이제 조건 형성 실험, 생쥐 박스 실험을 기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반두라는 보보 인형 실험을 통해서 관찰 학습 원리를 제시했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응용선지도 고링에 대해서 이제 놈브로소가 주장한 범죄자 신체적인 특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유전보다 환경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강조했지만은 고링은 사회학자가 아니죠. 범죄 생물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유전 소질이다 하는 점을 강조했죠. 그래서 놈브로소의 비판자이기 때문에 고링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출제하게 되면 잘 속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주의하도록 하세요. 4. 타르드가 주장한 모방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타르드는 사회란 곧 모방이라 할 정도로 모든 사회적 현상은 모방의 결과라고 보았다. 그래서 모방의 결과로 보는 것은 이것은 초기 학습 이론이죠. 그래서
이 타르드의 모방 이론은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재 이론과 같은 학습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1번, 2번 내용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 이 모방 법칙에 있어서 파생 법칙 3가지 출제에 자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1의 파생 법칙, 3번에 거리의 법칙, 그리고 제2의 파생 법칙이 방향의 법칙 또는 위에서 아래로 법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생 법칙이 이 삽입의 법칙 또는 무한 진행의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응용해서 그 출제하는 내용이 뭐냐면, 거리 법칙에 있어서는 이 거리는 모방 강도에 반비례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방향 법칙에 있어서는 이 우월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등한 사람이 모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상류계층의 범죄가 하류계층으로 확산되고 도시의 범죄가 변두리나 농촌으로 확산된다고 봤다 하는데, 이것을 그 응용선지처럼 뒤바꿔서 그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방향의 법칙에 따르면 하위계층에서 중상류계층으로 확산된다고 한다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특히 주의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삽입의 법칙 내지 무한 진행의 법칙에 있어서는 그 도식을 뒤바꿔서 문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범죄 수법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방하고, 그래서 모방이 단기적으로 널리 확산되면 유행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편화되면은 그걸 관습이라고 한다. 해서 모방, 유행, 관습인데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모방, 관습, 유행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바꾸는 선지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따르드 오게 되면은 초기 실중주의 범죄학 연구가로서 특히 이 프랑스 학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프랑스 학파에 속하는 3대 학자 낙가사뉴, 타르드, 듀르켐이 있다. 특히 이제 시험에 그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타르드고,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듀르켐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듀르켐 하게 되면 듀르깽으로 발음하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뭐가 연상되죠? 깽한테는 범죄가 필요하고 정상적이다. 그래서 범죄 필요설과 범죄 정상설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 아노미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던 사람이 듀르깽이다 했고, 따르드는 뭘 연상하자고 그랬죠? 따르다 법칙을 주장했다. 그래서 타르드하고 듀르켐을 뒤바꾸는 함정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비할 것이 바로 범죄 인류학파인 놈브로소, 가로팔로, 그리고 페리 구분하는 문제죠. 자,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정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출제 비중은 낮지만은 신사회학파로 일컬어지고 있는 독일학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학자 리스트이죠. 그래서 리스트는 소질만, 환경만이 범죄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소질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신사회학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 예방이론, 주관주의 형법 이론을 완성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내용이었어요. 쇼아메케이의 사회해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지역에서의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사회해체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회해체의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 그 3번 전이지역 또는 틈새지역, 과도 퇴화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제2지역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이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가 맞는 것이지, 외곽으로 갈수록 범죄율이 높아진다라고 바꾸는 문제를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전형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22년 경감부 시험에서 출제됐던 것을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정답 지문으로 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그 선지 내용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도 또 포장을 바꿔가지고 함정을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선지를 선별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변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예측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2번 지역 거주민의 인종과 민족의 변화가 해당 지역의 범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범죄성이 달라진다 해가지고 개인적 원인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슈와의 베케의 사해체 이론은 개인적 원인론을 극복하고 사약적 원인론을 제시했다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민족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생태적인 특성이 범죄율을 좌우한다. 그래서 생태학적 범죄 이론이라고도 한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태학적 범죄 이론 하게 되면 쇼와 맥케의 사회 해체 이론, 그리고 4번에 제시했듯이 버식과 앱의 사회 해체 이론,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 그리고 윌슨과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까지 같이 연계시켜서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2번에 있어서 이러한 그 특징을 버식과 앱은 거주지 계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하는 것까지는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4번에 있어서 사회해체 요소가 낮은 경제적인 주의, 민족적 이질성, 거주의 불안정성을 그 제시했다. 이것도 그 버식과 앱에 대비시키면은 이 민족적 이질성 하게 되면 주민의 그 이질성이 클수록 사회해체의 정도가 크다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거주의 불안정성이 주민의 이동성이죠. 그래서 버식과 앱은 사회해체의 원인으로서 주민의 이동성과 이질성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처럼 이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동성을 이제 다음 시험에서는 비이동성으로 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6. 일반 긴장이론에서 에그뉴가 주장하는 세 가지 긴장 원인 유형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일반 긴장이론에서 긴장의 원인 내지 범죄의 원인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정리할 내용에서 그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은 목표 달성의 실패 또는 기대와 성취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소멸,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발생이죠. 자, 그래서 그걸 사례형으로 출제를 했죠. 1번 수년 동안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사람, 이것은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죠. 2번이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소멸,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박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학교 시험에서 기대 점수를 받지 못했다 하게 되면 목표 달성의 실패 또는 기대와 성취 사이의 불일치와 관련된 사례죠. 자, 당연히 그 4번 이것은 심리학적 이론에서 제시하는 범죄 원인이기 때문에 사약적 원인인 일반 긴장 이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기초적인 내용만 안다면은 정답은 쉽게 가려지는 그 문제죠.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있어서 응용 선지로 제시했듯이 애군의 일반 긴장 이론은 거시적 수준에서 거시적 수준의 범죄 이론으로서 계층과 범죄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하면은 X가 되는 거죠. 애군의 일반 긴장 이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 이론의 시작은 듀르켐의 아노미적 자살 이론이다. 그리고 사회학적 긴장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하이문화적 긴장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코엔과 클로드 올린이다. 그래서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과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도 긴장 이론의 범죄에 속한다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긴장 이론으로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제도적 긴장 이론으로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이 메스너와 노젠펠드고, 이것은 이제 거시적 수준의 긴장 이론으로 계승 발전시킨 거죠. 그 다음에 긴장 이론이 그 이전까지는 모두가 다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 있는데 미시적 수준의 긴장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 에그뉴다 하는 것이 그 중요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7. 범죄학자와 그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그 훑어보니까 이 문제는
하이문화 이론과 관련된 문제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되죠. 그래서 하이문화 이론 하게 되면은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 이론, 울프강과 페라쿠트의 폭력 하이문화 이론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이문화 이론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 1번과 3번 코엔과 밀러는 대비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코엔은 하이문화가 대학문화, 반학문화로 형성된다고 본 반면 밀러는 하이문화가 고유하게 형성된 문화라고 본다 하는 거였고, 코엔은 하이문화의 특징으로서 6가지 특징을 제시했고, 밀러는 하층계급만의 중점 관심 내지 관심의 초점 6가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상호 뒤바꾸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번에 있어서 클로드 올린의 이론에서 첫 번째 출제될 것은 이론의 발달 역사다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서덜랜드의 차별 교제 이론을 결합시켰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중화기술 이론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일부 수험생들한테 내가 이거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서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사회 해체 이론과 아노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을 결합시킨 이론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질문이더라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공부인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회 해체 이론은 초기의 학습 이론, 초기에 사회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 이론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셀린의 문화 갈등 이론, 그리고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 뿐만 아니라 하이문화 이론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 올린의 이론도 하이문화 이론이기 때문에 이 사회 해체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어떤 이론과 어떤 이론을 결합시켰느냐 했을 때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결합시켰다가 맞는 것이지, 거기에 결합시킨 이론으로 사회 해체 이론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학회에서 펴낸 범죄학 개론이라든가, 그리고 유긴공저의 한국 범죄학, 그리고 임창호 나강인 교수 범죄학,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윤우 교수의 범죄학 어디를 보더라도 모든 책들이 이 클로드 올린의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적 교제 이론을 결합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수정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있어서 울프강과 페라쿠트의 폭력 하이문화 이론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폭력 하이문화 이론의 특징으로서 자신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지나치게 경시한다 하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강조한다 하는 점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 정도로 하이문화 이론 반복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8번 가프레슨과 허신의 자기 통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프레슨과 허신은 자기 통제 이론이 모든 인구 사회학적 집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범죄 행위와 범죄 유사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나오는 내용이죠. 모든 범죄 원인은 낮은 자기 통제력이라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이론을 발표할 때 범죄 일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정확히 맞는 내용이다. 그리고 2번에 있어서 유년기에 형성된 자기 통제력은 개인의 상황과 생애 과정에 따라서 변화한다. 8세에서 10세 무렵까지 형성된 자기 통제력은 평생에 걸쳐서 변함없이 안정된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낮은 자기 통제력의 주요 원인은 청소년기 동안에 경험한 비행 친구와의 교제가 아니라 부모의 잘못된 훈육이다 했죠.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제대로 형성되려면 건전한 가정에서 올바른 이 훈육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청소년은 사회 통제로부터 벗어나 합법과 위법 사이를 표류하여 비행을 저지른다. 표류 나오면은 맞자의 표류 이론, 그리고
맞자의 표류 이론을 확대시킨 사이커스 맞자의 중화기술 이론까지 연결이 되죠. 앞으로 그 중화기술 이론과 관련해서 5가지 중화기술은 사례형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쉬 하게 되면은 이 가프레슨과 함께 자기 통제 이론을 주장했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 결속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통제 이론가죠. 자, 그래서 사회적 결속 이론과 관련해서는 출제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사회 결속력을 결정하는 4가지 이 개념이죠. 그래서 이 어태치먼트, 애착, 그리고 커미트먼트. 왜 내가 이 원어로서 먼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커미트먼트를 교재에 따라서 전념 또는 뭐 관여, 투입, 수행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커미트먼트, 전념 내지 헌신, 관여. 그 다음에 인발브먼트, 참여. 그리고 4번째가 바로 비리프, 신념, 믿음이었죠. 그래서 사회적 결속 이론에서 4가지 사회의 결속력을 결정하는 요소 출제 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제 이론 하게 되면은 바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잠재적으로 범죄성을 지닌 인간들이다 해서 성악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대다수 사람들이 범죄를 범하지 않는가를 연구한다 해서 연구의 관점을 전환시켰다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통제 이론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9번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인데,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 이것은 이제 통합 이론의 범죄에 속하는 이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범죄학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그 42쪽의 8번 문제하고 해설을 통해서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로도 이렇게 한 번 더 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출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 하게 되면은 왜 남성과 여성의 범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으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 이론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것이 뭐였어요? 바로 떠오를 것이 바로 가부장적인 가정은 남자 여자의 범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평등주의 가정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의 범죄의 차이가 적다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답으로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 보시면은 범죄가 아들보다도 딸을 더 많이 통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녀가 소년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한다. 이것은 이제 2번 선지는 뭐예요? 평등주의 가정을 전제로 한 내용이 아니라 가부장적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아들을 더욱더 이제 통제하지 않고 딸을 심각하게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정에서는 아들은 범죄율이 높고 딸은 범죄율이 낮다. 그래서 성비 차이가 크다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 부모의 직장에서의 권력적 주의가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반영되고 이는 자녀에 대한 감독 통제 수준과 연계된다 해가지고 바로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 이것은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 범죄 이론하고 페미니즘 범죄 이론, 그리고 사회 통제 이론을 통합시킨 이론인데, 바로 3번 내용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범죄 이론이 바탕이 됐다 하는 것이 파악될 수 있는 근거죠. 자, 그래서 정확히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부모의 권력이 평등한 가정의 자녀들은 성별에 따른 범죄 정도의 차이가 매우 적고, 이걸 뒤바꾼 거죠. 가부장적 가정의 자녀들은 성별에 따른 범죄의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보았다, 뚜렷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가부장적 가정하고 평등주의 가정을 뒤바꾸는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응용선지로도 강조를 했죠. 헤이건의 권력 통제 이론에 의하면 가부장적 가정에서 자란 남자아이들은 여자 형제에 비해서 범죄와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저지른다 하는 것.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이 통합 이론으로서 엘리엇의 통합 이론, 그리고 새로운 거 문제로 다음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통합 이론은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심화시켜서 공부할 부분이죠. 10번 보도록 할까요? 발달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발달 범죄학 하면은 발달 및 생애 과정 이론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서 공부해야 할 것이 숀베리, 샘슨, 모핏, 그리고 좀 확대시켜서 패터슨까지는 공부를 해야죠. 자, 그래서 1번에 있어서 숀베리 하게 되면은 사회 통제 이론과 사회 학습 이론을 통합하여 범죄 행위는 행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발전적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기서 암시하듯이 숀베리는 상호작용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숀베리는 발달범죄학과 통합 이론을 가장 먼저 이론화한 학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숀베리, 그리고 이제 숀베리하고 헷갈리기 쉬운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엘리엇의 그 통합 이론이다. 그래서 숀베리는 상호작용 이론에서 여기 1번 선지로 제시됐듯이 사회 통제 이론과 사회 학습 이론을 결합시켰지만, 엘리엇은 긴장 이론, 사회 통제 이론, 사회 학습 이론을 결합시켰다 하는 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 문장으로 암기하라고까지 강조를 했었어요. 숀베리 상호작용 이론은 통학 결합 이론이고, 엘리엇의 통합 이론은 긴 통학 결합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서는 1번 선지를 숀베리는 긴장 이론과 사회 학습 이론을 통합시켰다, 이렇게 바꾸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높죠. 그 다음에 샘슨과 나읍 오게 되면은 교재에 따라서 이제 연령 등급 이론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생애 과정 이론 또는 연령 단계에 따른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 소개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샘슨과 나읍은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까지 생애 과정에 걸친 범죄의 지속성과 가변성을 설명하면서 특히 가변성을 중시했다. 그래서 한국 범죄학 같은 경우에는 이 샘슨의 이론을 지속과 변화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3번에 있어서 샘슨과 나읍은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범죄가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상황적 구조적인 변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자본 개념이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이 되게 되면 비공식적인 통제가 커지기 때문에 범죄는 중단이 된다.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이 약화되게 되면 비공식적인 통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범죄를 범하지 않던 사람이 범죄를 시작하기도 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범죄를 지속하던 사람이 범죄를 중단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 또는 변곡점이라고도 일컬어지죠. 그래서 좋은 결혼, 그리고 취업, 군 입대, 이런 전환점을 만나게 되면은 범죄가 중단되는 계기가 된다 하는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핏의 이론 하게 되면은 바로 범죄자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모핏하고 비교해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공부해야 할 것이 패터슨이었죠. 그래서 패터슨은 이번에 그 200선지에서도 강조해서 정리했듯이 바로 128번에 제시되어 있네요. 보니까 패터슨은 범죄자가 되어가는 경로를 조기 개시형과 만기 개시형으로 구분하고, 인생 초기 비행을 결정한 조기 개시형 소년들이 후반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에 비해서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또래 집단 속에서 정상적인 사회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애 동안 만성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 모핏하고 패터슨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대비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기 개시형이 바로 생애 지속형 범죄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후기 개시형이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에 해당이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건 일반론으로 출제가 되면은 어린 나이에 범죄를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평생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 4번에 있어서도 바로 이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는 이 전생에 걸쳐서 안정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춘기 무렵에 범죄를 범했다가 성인기가 되면 대부분이 범죄를 중단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불안정성, 변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유형이죠. 그리고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바로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지 않는다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모핏의 이 범죄자 유형 두 가지, 특히 이제 이 범죄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를 사춘기 한정형 범죄자라고도 하는데, 이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의 그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성숙의 차이 내지 성장 격차와 사회적 모방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생애 지속형 범죄자의 경우에는 바로 신경 심리적인 그 문제점이나 사회 환경적인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범죄를 범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유형의 범죄 유발 원인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앞으로 발달 범죄학 이론하고 통합 이론은 자주 출제가 되고, 특히 이제 그 다음에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이론이 뭐예요? 바로 회복적 사법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론,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은 다음 시험에서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